쫓겨난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고성희의 도 넘는 뻔뻔함이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집에서 사실상 쫓겨난 뒤에도 마치 자신이 아직 그 집의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었더라고요. 짐을 싸서 나와야 하는 날, 그녀는 오히려 박진석에게 먼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갑시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말투가 더 무서운 건 울거나 매달리는 게 아니라 협상하려는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어요. 감정은 보여주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계산해서 고개를 들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박진석은 그 뻔뻔함을 보며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끝까지 사람을 쥐고 흔들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박진석은 그날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고성희가 그 분노를 이용할 거라는 걸 박진석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박진석은 조용히 아주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 단계별로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박진석이 마음속으로 짠 3단계 고성의 추락 시나리오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겉옷부터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돈보다 체면이고 그 체면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박진석은 알고 있었죠. 두 번째 단계는 발목을 묶는 것이었고요. 고성희가 손을 뻗어온 재산, 지분, 명예 문제를 끊어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박진석이 정말 마지막까지 쓰기 싫어했던 카드였는데요. 고성희가 숨겨온 결정적 증거를 꺼내 그녀 스스로 내가 여기까지였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고성희가 그걸 눈치채고도 더 뻔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쫓겨난 직후 박성재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마치 피해자인 척 하지만 목소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그날도 회장실 아래층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다가 숫자를 보다가 서명을 하다가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 하나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전 회의 중에 급히 적어둔 메모였는데요. 고성에 관련 리스크 정리 필요라고 적어야 할 걸 박성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적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관련 리스크. 박성재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지워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바로 지워지지 않았어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선 고성희인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었죠. 박성재는 그 단어를 지우는 순간 자신이 사람 하나를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박성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은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가 바로 도착했거든요. 성재야. 괜히 내가 중간에서 제일 힘들어질까봐 걱정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성재의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중간이라는 단어가 정확했거든요. 박성재는 늘 중간에 있었고 그 중간 덕분에 버텨왔습니다. 박성재는 책상에 이마를 잠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고성희가 자신을 키우던 시간이 겹쳐졌어요. 그 시간들이 사랑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 아직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박성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결국 메모지의 단어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 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박성재가 아직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남아 있었는데요. 그 미완의 선택이 훗날 가장 잔인한 대가로 돌아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잠깐 집을 비운 것뿐이야. 내가 알던 질서가 깨진 것 같아도 다시 맞춰질 거야. 박성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박성재는 금수저였지만 그가 편하게만 자란 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박진석의 거친 방식, 새어머니 고성희의 계산, 그 사이에서
늘 회사의 균형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박성재는 대답을 늦게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좀 시간을 두시는 게. 고성희는 웃었어요. 웃는데도 소름이 돋는 건 그 웃음이 다정함이 아니라 확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내가 버는 거야. 아버지 성격 알잖니? 지금은 밖으로 나가도 결국 다시 불러. 내가 회사 때문에라도 날 필요로 하게 만들 거야. 그 말이 박성재의 가슴을 콕 찔렀는데요. 회사 때문에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했어요.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단호한 말을 못했고 그 침묵은 고성희에게 여지가 있다는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성희는 다음으로 박영란에게 갔습니다. 박영란은 우아하고 조신하지만 엄마 고성희의 그늘 안에서만 자라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박영란은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엄마 없이 자신이 흔들릴까봐 더 두려워했는데요. 영란아, 넌 내 편이지? 고성희가 그렇게 물으면 박영란은 늘 같은 패턴으로 무너졌습니다. 엄마 한마디가 나오고 그 다음은 말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박영란은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로 끝난 거야? 아니면 엄마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고성희는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당황이 아니라 딸이 드디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불편함이었어요. 고성희는 딸을 사랑한다면서도 딸이 자기 바깥에서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끝났으면 내가 여기 와서 너한테 말하겠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 말이 박영란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는 나를 안심시키러 온 게 아니구나. 나를 도구로 쓰러 온 거구나. 바로 그날 박진석의 1단계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집에서 나왔지만 세상에서 사라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오히려 그녀는 더 자주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고 말하듯이요. 그녀가 처음 나타난 곳은 오래된 재계 부인 모임이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리도 늘 마시던 차도 그대로였는데요. 달라진 건 고성희의 태도였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있다가 누군가가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고 묻자 아주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좀 제 분수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는데요. 듣는 사람마다 마음속에서 제각각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쫓겨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장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죠. 고성희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절대 박진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만 덧붙였어요. 가족이라는 게 결국 욕심을 내면 부서지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죠. 고성희는 그 반응을 눈으로 훑으며 확신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박진석의 귀에도 이상한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고 여사님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시작했구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네. 고성희의 여론전은 울분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피해자가 아니라 참아온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얼굴이 가장 무서운 얼굴이라는 걸 박진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회사 내부의 말 많은 사람들부터 정리했어요. 그리고 고성희가 그동안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던 성과들 중 실제로는 박진석이 뒤에서 막아줬던 리스크들을 하나씩 문서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고성의 여사님이 큰 그림을 그려서였던 문장이 어느 순간부터 회장님이 다 막아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지로 바뀌기 시작했죠.
고성이는 그 기류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노골적으로 바깥 카드를 꺼냈는데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얼굴로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동시에 책임감이 강해서 한 번 손을 내밀면 끝까지 끌어안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게 고성이가 노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아주 친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은호 씨, 내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난 싫어한 적 없어. 똑똑한 사람은 인정해. 다만 당신이 너무 순해서 걱정됐을 뿐이야. 지은호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고성이가 걱정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릴 때는 늘 누군가를 가두는 덫이 시작될 때였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이는 잔잔하게 웃으며 마치 동네 어른이 충고하듯 말했습니다. 돈은요, 결국 사람을 바꿔요. 특히 숨겨서 쓰는 돈은 더 빨라요. 은호 씨가 누굴 위해 돈을 흘렸는지, 그게 누구 손에 잡힐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수빈을 지키기 위해 투자 형태로 돈을 흘려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직접 준 게 아니라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성애 같은 사람은 그런 안전장치를 오히려 증거로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지은호는 침을 삼키며 말을 바꿨습니다. 저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고성이는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로 아주 낮게 말했어요. 오해면 다행이죠. 그런데 오해가 아니라면 은호 씨는 누구 편이에요? 박진석 회장 편이에요? 아니면 내 편이에요? 그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선택지를 준 척하지만 사실은 박진석과 맞서라고 강요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고성이가 왜 이렇게 뻔뻔한지 이해했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쫓겨난 척하면서 사람들을 갈라놓으려는 거였죠. 지은호는 바로 그날 밤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혁은 사람들이 쉽게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은호는 늘 이지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지은호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 선배죠. 지금 좀 무서워요. 이지혁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호가 무섭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고성이가 찾아왔지. 지은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내라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박성재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고성의 라인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죠.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판이 커지면 성재랑 나는 같은 편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박진석의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명의와 자금줄을 단계적으로 차단했어요. 갑자기 큰 싸움으로 끊으면 고성이가 내가 피해자다라고 외치며 여론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박진석은 아주 조용히,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잘라냈습니다. 고성이가 쓰던 카드가 결제되지 않고 익숙하게 드나들던 모임에서 이번 달은 참석이 어려우시죠? 같은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체면이 무너지는 소리는 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고성이는 그 조용한 소리가 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손해보는 걸 못 참는 성격이죠. 돈과 판의 흐름을 빨리 읽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이용하려고 했어요. 수빈아, 너 요즘 판이 커졌더라. 이수빈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내 판을 아는 거지? 라는 경계가 먼저 올라왔죠.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알아야 해. 돈이 들어오는 길은 늘 목줄이 같이 온다는 거. 이수빈은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수빈은 고성희에게 약해지면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고성희는 마치 거래 제안을 하듯 말했습니다. 너, 내가 다시 자리 잡는데 도움 주면 너한테도 안전장치 하나 만들어줄게.
박진석이 지금 너희 쪽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 이수빈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박진석이 우리 쪽을 싫어한다는 말은 곧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수빈 머릿속에 지은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판을 지켜주려 했고 그걸 고성이가 냄새 맡았다는 건 지은호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일부러 더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그런 거래 걸어도 제가 받을 것 같아요? 고성이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대신 아주 낮게 찔러 넣듯 말했어요. 사람은요, 제일 소중한 걸 지키려다가 결국 자기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하게 돼. 그 말이 이수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수빈은 그제야 확신했어요. 고성이는 쫓겨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걸 무기로 만들고 있었고 그 무기는 사람들의 죄책감과 약점을 찌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박진석의 3단계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늘 간단하지만 그 간단함이 더 무겁죠. 성재야, 너도 알지? 고성이는 절대 조용히 물러나지 않는다. 박성재는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박진석의 얼굴을 아주 잠깐 찌그러뜨렸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사람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감정이 올라오는 걸 눌렀어요. 어머니라는 말로 포장하면 회사도 집도 다 같이 무너진다. 박진석은 책상 서랍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내 박성재 앞에 놓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파일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파일 표지에는 제목이 없었고 대신 날짜와 간단한 메모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의 단독 진행건. 박성재는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진석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피곤해 보였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안 쓰려고 했던 카드다. 근데 고성이가 먼저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다. 은호, 수빈 그리고 너까지. 박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지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판이 더 커지기 전에 끊으려는 거였다는 걸요. 그런데도 박성재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고성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길러준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박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공개하면 영라도 같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3단계는 내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해. 박성재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감당해라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박성재는 절친 이지혁이 떠올랐고 이지혁의 가족이 떠올랐고 무엇보다 박영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영나는 늘 우아했지만 그 우아함은 엄마가 만들어준 감옥 같기도 했죠. 같은 시각 박영나는 혼자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박영나는 처음으로 엄마 고성에 몰래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시도였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예전에 엄마가 언급했던 이름을 검색해보고 그 정도만으로도 박영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고성이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박영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내가 알아보고 있는 거지. 박영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어요. 묻는 순간 더 많은 걸 들킬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다 알고 있어. 고성이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영나야, 엄마가 널 왜 여기까지 키웠겠니? 그 말은 사랑처럼 들렸지만 박영나의 귀에는 다른 의미로 꽂혔습니다. 내가 나 없이 못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순간 박영나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감시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박영나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선택 중에 내가 직접 선택한 건 하나도 없었어.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박영나는 처음으로 놓치지 않았어요. 아, 엄마도 불안하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박영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나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말보다 엄마가 숨기는 걸 먼저 보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의 끝에서 박영나는 결국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 아빠, 이제 엄마 말만 믿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전화는 배신이었고 동시에 박영나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선택한 순간이었는데요. 그 선택이 고성희의 추락을 가속시킬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영나는 드디어 엄마 고성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박진석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박영나에게는 배신이자 독립이었는데요. 박영나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편이 아니에요. 엄마가 뭘 숨기는지 저도 이제 알고 싶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은 아주 현실적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가 알고 싶다면 내가 감당할 준비부터 해라. 박영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고성희는 자신이 유리해졌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재가 결국 자신을 완전히 끊지 못할 거라고 믿었고 박영나는 아직도 자신 없이는 못 살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래서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진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사람은요.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을 쉽게 못 이겨요.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본 박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는데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이제 시작이다. 박진석은 곧바로 박성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단계 결과가 밖으로 퍼질 거다. 고성희가 먼저 흔들릴 거고 그 다음은 내가 흔들릴 거야. 그때 내가 어느 쪽으로 서는지 모두가 보게 된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재가 서야 할 자리가 단순히 아버지 편이나 어머니 편이 아니었거든요. 박성재는 자신이 결국 회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자신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지은호는 혼자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고성희는 왜 이렇게까지 뻔뻔할까?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끝까지 권력을 잡고 싶어서일까?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답을 내렸습니다. 고성희의 뻔뻔함은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였다고요. 떨어지면 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매달리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은호 씨, 조용히 만나죠. 고성희가 숨긴 마지막 카드. 당신도 알아야 해요. 지은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라는 말이 박진석의 3단계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고성희가 또 다른 폭탄을 준비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박진석이 준비한 3단계 추락 시나리오가 고성희만 무너뜨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박성재, 박영나, 지은호, 이수빈, 그리고 이지혁의 가족까지 함께 흔들어버릴지 그 결말은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성희는 쫓겨났으면서도 여전히 당당한 얼굴로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떨어뜨리려면 너희도 같이 떨어져야 해.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진짜 추락은 고성희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